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특강을 맡게 된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제 자기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하는 업무 및 업무 특성,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업무의 장단점, 업무를 위해 필요한 역량, 업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미란입니다. 한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1호 학번으로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호서대학교 국제협력원 한국어학당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던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해 8월에는 천안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 교사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어 교사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어가 얼마나 열풍인지,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한국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은 영상 3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바이스라는 외국 매체에서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을 배우는 미국 대학생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오늘은 그 기사를 번역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가 세계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대중문화, 그러니까 음악, 드라마, 뷰티 제품들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콘서트를 매진시키거나 10단계 한국 스킨케어 일상을 보여주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는 이 열풍 때문에 더 많은 미국 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한국어를 등록한 대학생의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어떤 언어들보다 가장 크고 압도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아랍어와 일본어가 그 뒤를 이었다. 자, 이 표는요,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미국 내 266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 대학 내 주요 언어 수강생 변화 추이인데요. 2000년대 들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한글 수강생의 폭발적 증가세는 더욱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아랍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어, 중국어와 비교해봐도 일본어보다 19배, 중국어보다 30배 정도는 수강생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코리아 헤럴드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언어 학습을 위해 세종학당 172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학당은 56개국에서 5만 7천여 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3개국 13개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최근 몇 년간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토픽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1997년에 공식 인증서를 얻기 위해 등록한 시험 응시자가 2,20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3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무려 150배가 늘어난 수치. 강현화 세종연구소장은 온라인을 통해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 젊은 세대의 언어 학습 호기심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온라인 수업, 레벨 테스트, 평가, 개별 배정 학습 코치, 심지어 채팅봇까지 초급 단계부터 아주 높은 단계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비전은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 연간 예산 외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료 언어학습 앱인 듀오링고에서만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앱에서도 한국어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앱은 2017년 거듭된 요청 끝에 플랫폼에 한국어를 추가했다. 한국어는 이제 듀오링고에서 6번째로 인기가 있는 언어이다. 앱 이용자 3억 명 중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330여만 명. 분명히 K-팝 문화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언어를 배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강연화 소장은 말했다. 하지만 그런 호기심이 정말 확고하고 진지한 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취업 전망이나 사업 기회와 같은 미래적 가치가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새로운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바이스는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K-팝을 필두로 한 한류가 미국 내 대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의 진원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남미는 물론 심지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일본은 한류를 의식해 국책 사업으로 세금을 투입해 쿨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제 영상 중 방탄소년단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한류는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류는 관련 사업, 한국 상품 판매로 인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 문제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도 같은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아시아, 유럽, 중남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러한 한국어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76개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는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배움을 신청한 기관이 1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계획 있어요? 계획.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배움터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 해마다 새로 기관을 지정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mit교수입니다. 네, 여기가 라오스 국립학교 한국어학과 건물입니다. 배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고 체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정말 배우고 싶어요. 파이팅! 역대 최다인 총 50개 나라 10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왔고 에티오피아에선 이 면접을 위해 꼬박 밤을 새워 기다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새벽 4시예요? 요즘에 낮에는 전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새벽엔 전기가 있어서 올해는 30개 나라 34개 기관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려 있었지만 이번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열기는 그 현장 가서 실사할 때보다 더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학당에 가서 공부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 중 영화도 봤는데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기생충 그거를 알아들을 정도면은 지금도 우리 지금 한국말 잘하시는데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더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날로 더해가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화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화상 강의라는 수단이 있어서 성공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국어 학당과 다문화센터는 지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한 유튜버의 영상인데요. 아까 좀 전에 보신 두 개의 영상보다는 조금 가벼운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도 이 단어 몰라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영어 들 때는 제가 영어 잘하니까 알고 있지만 근데 처음 안녕하세요. 전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 티나예요. 전 한국에서 생활을 엄청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게 들어갈 수 없지만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살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이 엄청 착하고 완전 좋고 다들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고 완전 편한 것 같아요. 삶에서. 오늘은 러시아에서는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드릴게요. 전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어 배우고 싶은 이유는 방탄소년단이었어요. 저는 약 2015년 때는 라니 뮤직비디오 찾았고 딱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어머니랑 드라마 보기도 됐고 우리 어머니도 완전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먼저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제가 학교도 있고 동아리도 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일하면서 주말엔 한국어 수업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좀 일 스케줄이 바꿔서 수업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3급까지 배웠어요. 되게 감정적인 언어 같았어요. 왜냐면 전 드라마를 보고 처음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이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너 감히 들을 때도 이 단어 몰라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영어 들 때는 제가 영어 잘하니까 알고 있지만 근데 처음에는 화를 내는 건가 이 단어 무슨 뜻일까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어로는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부들부들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는 느낌도 들은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서. 한글 글은 되게 뭔가 쉬워? 그런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에는 중국어 배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문제 있어가지고 못했지만 중국어 글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한글이 있는 거 되게 알파벳이 있구나 다행이다 아싸 그런 되게 기뻤어요. 배우기는 쓰는 방법이 되게 좋아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알파벳일걸? 언어는 쉬운 거 아니지만 근데 글이 되게 쉽고 뭔가 로지컬한 것 같아요.
서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현지적이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도 인기 많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든 생활 상품들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일본처럼 성장 작품 잘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는 락키 골스타라고 할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K-팝이지, 뭐 드라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아시아인 사람들이 좀 비슷하죠? 수학 잘하는 사람? 그런 같은 거. 뭐 수학이나 전제 같은 이미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친 뜻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추운 뜻으로. 뭔가 뭐 정신이 없는 거 말고 그냥 뭔가 엄청 잘하는 사람. 첫째로는 문화 덕분에 인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 문화가 다른 아시아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일본처럼 그렇게 멀지 않고, 일본은 되게 가끔씩 엄청 이상한 거나 엄청 예의 없는 거 더 어린데, 한국은 좀 더 가깝고 중국처럼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문화도 완전 드라마로 아니면 영화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 나라 뭘까? 그리고 음식.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식당 같은 거 많거든요. 한국 음식은 좋아하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도시락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생 중에서 인기 짱이에요. 쉽고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맛집에 가면 BBQ,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같은 게 없거든요. 한국에서 BBQ 하려고 하면 그릴고 고기를 직접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면 재밌다, 그런 새롭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우리 사실은 한국어 배우는 친구 중에서 저 말고 더 동료인이 있거든요. 우리는 셋같이 다 친구 있어요. 한 명은 엑셀이고 한 명은 아가새예요. 우리는 셋같이 다 그냥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도 했거든요. 모스크바에 엑서든 갓세븐이든 방탄이 오면 우리 셋같이 다 걸 거라고. 근데 그 갓세븐이 왔어요. 못 갔어요. 완전히 갓세븐 팬이 아니지만 되게 즐거웠어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떤 문법이 배울 때마다 그냥 외우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 문법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드라마도 볼 수 없고 옆에 있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한류에 들으면서 잠깐만, 나 어제는 이 문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뭔가 단어도 전 한류 덕분에 배웠던 단어 있거든요. 전화번호. 사람이 때문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전화 알고 번호 알고 전화번호라고 할 때는 되게 길고 뭔가 초급이었으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는 에어에라는 그룹이 제목이 뭐였죠? 잠깐만요. 아니야. 다음에. 무슨 노래였지? 춤이 이거야. 아니에요. Excuse me. Excuse me라는 노래 나와서 책에서는 그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할 때마다 알겠어. 전화번호 이거다. 이렇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 기업 같은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TV든 전자레인지든 다 삼성인 것 같아요. 되게 인기 많고, 애기 중에서 인기 많은 거는 초코파이나 어떤 달콤한 거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인기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 배웠던 친구 중에서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친하지 않아서 좀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 멋있고 완전 잘 파는 회사라서 인기 많겠죠. 삼성 말고 LG? 특히 우리 어머니 시대에 인기 완전 확 많으셨어요. 근데 삼성이든 LG든 인기 더 많은지 잘 몰라요. 삼성일걸?
아니, 잘 몰라요. 러시아 정부가 한국어 대해서 좀 밀어주기도 해요. 한국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한국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한국어 배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립학교에서도 한국어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어 말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가르쳐준 학교 엄청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에스니컬 한국인도 엄청 많아요. 한국어 잘 모르는 한국인도 있고 아니면 좀 알고 있는 한국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한국 대사관이 학교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입학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쉽게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있는 단어도 좋아하고, 아니면 쓰닥쓰닥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소리 같은 거 엄청 귀여운 거, 아니면 언어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존댓말, 반말, 높임말 있는 것도 되게, 이건 좀 신기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예의 있게 말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면서 좀 더 뭔가 가까운 느낌이 들 때 되게 뭐지? 신기한 느낌인데. 오늘은 러시아에서는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영상이 좋아지셨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나 또 한류에 대해서도 많이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 열풍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한국 언어 문화를 전공하거나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종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한국어 교육 분야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 학당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가 대표적이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사, 세종학당이나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외 한국어 교육자 파견,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강사 취업,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기관 공무원 또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어 교육 분야가 아니라 국내 교육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사, 다문화 중도귀국 자녀 방과 후 강사,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이나 한류 산업도 요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 콘텐츠나 에듀테인먼트 제작을 하는 교육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교재나 교구를 제작하는 출판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 미디어 회사 취업이 가능하며 해외 한류 문화 기획, 제작, 배급사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타 유관한 진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 구성 작가, 언론 출판인, 연출 제작자, 홍보 전문가, 카피라이터 등이 있고, 문화예술 지도사, 관광, 여행 분야 종사자, 문화재나 전시물 기획을 하는 전시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공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직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할까 주된 업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해야 할 일은 한국어 교육이겠지요.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교구나 교재나 활동 같은 것은 오롯이 이런 교사의 몫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항상 아이디어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재미있게 가르칠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문화인데요.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또 한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비교하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도 많은 역할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타지에 와 있는 유학생들, 또 한국에 처음 온 중도 입국 청소년, 결혼 이주 여성 등은 한국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반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하게끔 한국어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한국어 교사의 업무를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인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단순히 지식과 정보 전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교사들은 때때로 친구나 부모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의 인생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학생들은 교사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1급 학생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고 이야기해 본 것이 한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엄청 친밀감을 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수업이 끝나면 저에게 뭐 하냐고 연락을 하거나 항상 수업이 끝나면 시간이 있냐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친밀도를 원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언어 지식뿐만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언니처럼, 누나처럼, 또 동생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교수 행위를 학습 과정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 교과 과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공 기초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어휘를 또 어려운 문법을 어려운 말들을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 항상 고뇌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 중에서 하나가 이 쉽게 어휘를 바꾸어 말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엄청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가 있어요. 추상적인 어휘. 예를 들어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말들을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항상 이렇게 한국어 교사들은 쉬운 말로 풀이를 해서 교사만의 언어로 구성을 해서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역할이 교사들에게 요구됩니다. 사회의 표준적인 가치관과 규범, 이념을 구비하고 동시에 말투나 글씨, 옷차림 등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실천적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 학습자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제 발화 속도나 제스처, 옷차림, 액세서리까지 신경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 또 각종 시험 및 성적 평가, 면담, 학급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한국어학당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하고 꾸준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어 교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나 국외에 있는 한국어 기관에는 보통 이 3가지 순서로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 두 번째 시범 강의, 세 번째 면접 순서로 이렇게 채용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범 강의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요. 서류 전형, 시범 강의, 면접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한국어 기관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거나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지는 교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 말도 정말 맞는 것인 게 한국어 기관,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이 자신을 알게 소개를 하는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맞는 말이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공, 학력, 교원 자격증, 대학교나 대학원의 성적,
한국어 교육 경력, 외국어 능력,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채용 그 공고를 보고 서류를 넣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채용 심사자가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공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한국 언어 문화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뽑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력이 두 번째로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범 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어떠한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외모, 전체적 이미지나 복장, 액세서리, 그러니까 단정한 외모를 보는 거겠죠. 또 그리고 목소리와 말투의 전달력, 발음이 괜찮은지, 발화 속도는 괜찮은지, 전달력은 강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문법 설명, 문법 설명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잘 쉽게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네요. 다음은 시범 강의를 꼼꼼히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자세,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운지, 제스처가 자연스러운지 이러한 것들을 보신다고 합니다. 다음, 판서는 알아보기 쉽게 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돌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지, 그 대답은 또 맞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순위를 매기신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순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 설명이 매끄럽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 시범 강의.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문법 설명이 매끄러워야 한다. 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을 보면 학습자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강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는 교사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돌발 질문에 학습자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한 강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한국어 교사의 인성이나 태도에 대한 자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명감이나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으나 자만하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다른 교사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겸손하고 협력적인 사람을 좋은 한국어 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학당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한국어 학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한국어 학당은 학문 목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 이렇게 세 국적의 학습자가 있고요. 20살부터 24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별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학당은 1급 1A부터 5급 5B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한 학급에 2명의 교사가 배정받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으로 나뉘는데 이때 나뉘는 기준은 실력이 아니라 그 시수, 나오는 시수, 수업을 맡게 되는 시수가 많은 순서대로 담임과 부담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부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도 현재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학당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도 아주 소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당은 이렇게 학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정규반과 토픽 시험 합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토픽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어 학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어 교사는 어떠한 업무를 맡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사이다 보니까 가장 주로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어 교육이겠지요. 한국어 교육.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문화 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접 몸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현장 체험 학습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 문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교사들이 직접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입니다. 수준별로 이루어진 학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급부터 5급, 그 반 중에 2명의 교사가 한 학급에 배정이 됩니다.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총 주에 20시간을 수업하게 되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은 예를 들어 3일, 부담임 선생님은 2일,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 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문법이나 어휘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하지요. 대비 특강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픽반은 어떠한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먼저 대학생이 된 학생들, 어학당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는데도 토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토픽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다시 토픽 시험만을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거나 유형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특강반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떠한 것들을 배울까요?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국 문화 체험입니다. 학기당 2회 정도 진행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이국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까지 진행했던 문화 체험은요. 한국 민속촌, 에버랜드, 한옥마을, 체육대회, 한국 요리 체험, 예를 들어 김밥을 싼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둘 다 즐거워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학생과 교사의 1대1 상담인데요. 학기당 2회 정도로 진행하고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 예를 들어 무엇을 먼저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취약한 사기능, 언어의 사기능은 무엇인지, 또 학습 동기, 희망하는 진로, 학생의 고민 등 학생을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바라는 학습 목표에 맞게 효율적인 수업이 되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당 업무는 시험 문제 출제인데요. 아마 한국어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기당 2회,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때 출제할 때 유의할 점은 토픽 시험과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적, 숙제나 어휘 시험을 항상 내는데요. 그걸 평소 성적으로 산출하고 그 성적과 이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시험 성적을 통계내어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센터 소개입니다. 저는 중도 입국 청소년과 결혼 이주 여성 대상을 가르칩니다. 이때 중도 입국 청소년이란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처음 한국으로 온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겠지요. 이러한 청소년의 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이 넓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다문화센터는 한 학급에 한 명의 교사가 맡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교수를 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진학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에 가거나 중학교 입학을 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까지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같은 경우는 한국 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중급, 중고급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사가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아까와 비슷하게 한국어 교육, 한국어 캠프,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입니다. 수준별로 이루어진 학급에 한 명의 교사가 배정받습니다. 주 5회, 12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다문화센터는 어학당과 다르게 조금 더 능동적이게 교사가 능률적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학문 목적, 진학 목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게 제1차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어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실생활,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좀 더 빠르게 증진되어야 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한국어 캠프는 아까 어학당에서 말씀드린 문화체험과 똑같은 활동입니다.
이것도 1년에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적응, 긍정적인 시각을 함양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한국의 민속촌이나 한국의 명소 등을 여행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수업이 끝나고 일지를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담기는 내용은 수업의 목표, 수업 차시, 수업 내용, 참여 인원, 특이사항, 다음 차시 예고 등을 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왼쪽에 나타난 사진과 같이 수업 진행하는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습자 대상은 총 3개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중도 입국 청소년,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학문 목적의 학습자이기 때문에 어학당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해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중도 입국 청소년이나 결혼 이주 여성보다 문법을 심화 학습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가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토픽 시험 합격이 필수이므로 토픽 유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시험도 토픽 유형과 유사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서대학교 어학당은 서울대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진학 목적의 학습자이므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초등학교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먼저 가르친다든지 선생님, 앉으세요, 읽으세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어체를 먼저 학습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 동기가 취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한국어를 안 배워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흥미가 없으면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 게임 같은 것을 많이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비상한국어, 표준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 한국어 같은 대학기관 교재를 사용하지 않느냐면 대학기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교재는 좀 연령이 높은 성인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비상한국어나 표준한국어는 어린 학습자들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주 여성인데요.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 목적의 학습자이기 때문에 실생활, 특히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 사회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한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은 사투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잘못 습득된 언어 표현이나 언어 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높임말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밥 먹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시어머니께 진지 드세요가 아닌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또 아들, 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튜터링인데요. 제가 1학년 때 단순한 호기심으로 튜티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게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았고 중국인 유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재미를 갖게 되어 한국어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참여했었는데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친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학생 2명과 함께 짝을 지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교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한국 맛집 탐험, 유학생 친구의 집들이도 초대받고 이렇게 많은 교류를 통해 다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꿈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 교사에 대한 역할과 특성과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업무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전 있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한류에 관심이 극대화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어 교사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교수학습이 가능하므로 촉망받는 직업입니다. 다음은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적합하지요. 여자 같은 경우 임신을 하거나 결혼 후에도 종사가 가능한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있는데요. 이 방학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행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가르치는 보람인데요. 가르친다는 것은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직업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인데요. 보다 높은 시급으로 한국어 교사는 대부분 2개나 3개의 교육기관에 종사합니다.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일은 많이 안 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단점도 있겠지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학력 제한입니다.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유능한 교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신입 강사의 경우에는 수업 시수를 많이 배정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인데요.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봉사정신까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성에 맞으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역량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아무래도 전공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사는 정말 맞는, 틀리지 않은 정확한 문법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 실무 역량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 관련 에피소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질문들은 제가 실제 어학당에서 면접을 볼 때 받았던 4가지 질문입니다. 유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뻤던 점과 힘들었던 점. 제가 튜터링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가르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할 것인가? 현재 경력이 없는데 선배 강사가 명령을 한다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 학생이 계속하여 수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자긍심을 느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제 생일 때 학생들이 축하를 해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정말 보람차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학기가 끝날 때마다 롤링페이퍼를 쓰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편지도 받습니다. 이때 정말 자긍심과 보람과 뿌듯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꾀병을 자주 부리는 학생이 있는데 항상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저에게 수업에 빠진다고 연락이 옵니다. 조금 귀여운 면모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다음 학생은 좀 한국어 능력이 아직 떨어지는 학생인데 선생님, 너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2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요즘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늦잠을 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깨우는 모습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다음 학생은 장난기가 좀 많은 학생인데 이렇게 신조어에 대한 질문, 노노, 유유, 비읍, 비읍, 디귿, 디귿 이렇게 신조어에 대한 뜻을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업무에 있다 보면 재미있고 좀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욱더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제가 직접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참 매력이 많은 직업이라고 하루하루 느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장황하고 추상적이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에서 실무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셔서 한국 언어 문화의 글로벌 교육 활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과 꼭 다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